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 아주 큰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읽을 이 책. 네. 뭐 아마 당연히 제목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읽으려 시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거 끝까지 읽으신 분 제가 볼 땐 저희 한 40여만 명 구독자 가운데 네, 저는 300분 300명. 없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없어. 300명도 뭐 네. 예. 오늘 전쟁과 평화를 해주시는 거죠? 네, 바로 네. 톨스토이가 톨스토이의 처음 쓴 장편 소설이죠. 대작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이제 민음사 번역본 같은 경우는 4권짜리인데 3,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전쟁과 평화. 음. Peace and War and Peace 아닌가? 뭐 똑같지 맞죠? 않아요? War and Peace 뭐 이런 거겠죠. 러시아 말로 있어가지고. 네. 전쟁과 평화. 네. 당연히 이 책은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제목은 진짜 엄청 유명하죠. 네. 뭐 이 전쟁과 평화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래요? 네, 저는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당시 그 EBS 지금 EBS죠. 그때는 KBS 제3방송이었는데 교육방송. 예. 거기서 그 드라마를 해줬어요. 이 드라마 미니 시리즈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 아니고. 영국 BBC에서 만든 건데 그래요. 그 유명한 앤서니 홉킨스가 그 피에르로 나왔을 거예요. 주인공으로 나오고. 근데 하여튼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영화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도 유명하죠. 그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 바로 이 영화의 이 작품의 여주인공 나타샤 역을 맡아가지고 나타샤. 또 오드리 헵번의 실제 남편이었던 멜 화르가 안드레이 공작으로 나오고 또 그 유명한 그 헨리 폰다. 헨리 폰다. 예, 제인 폰다의 아빠. 아버지 예. 바로 그 헨리 폰다가 네. 바로 또 주인공 피에로로 나오고 그 영화도 지금 뭐 유튜브를 보시면 다 볼 수가 있는데 네. 영화가 1부, 2부 합쳐보면 한 3시간 30분 넘더라고요. 오. 근데 그 영화도 사실 이 대작을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좀 실망하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이거 아주 잘 좀 추격은 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시각적으로 당시에 그 러시아 귀족들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평화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치열했던 전쟁터의 상황, 요게 이제 또 전쟁. 대척되는 두 어떤 이미지, 두 주제를 가지고 인간 삶이라고 할까, 인간 사회의 모습들, 역사의 모습들. 이걸 참 톨스토이가 잘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전쟁과 평화는 세계 문학의 에베레스트다. 이게 바로 에베레스트다. 이게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죠. 네. 그리고 실제로 주인공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가 세워봤나 봐요. 559명 이렇게 나온다는 와. 거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네. 뭐 군인들 뭐 이런 건 이제 빼고 네. 이름 나오는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559명.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등장 인물 캐스팅이 돼 있고 삼국진 몇 명 나올래나? 삼국진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워낙 거기 장수들이 많으니까. 토지도 조금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토지. 근데 토지는 그래도 권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20권 되니까. 네. 근데 이 전쟁과 평화에는 또 러시아 이름이라 조금 우리한테 더 익숙지 않아서 그죠. 네. 예, 여튼 한 550명 네. 이상의 네. 등장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전쟁과 평화지 않습니까? 네. 그 1805년에 그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812년에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조국 전쟁이라고 부르죠. 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진격에 들어갔지만 결국 모스크바가 텅 비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이 그 모스크바의 추위에 떨면서 다시 퇴각하게 되고 그 1812년 조국 전쟁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일부가 그 시간을 건너뛰어 가지고 1820년에 이제 그 가족들이 여러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앞으로의 러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제 끝나게 되니까 시간적 배경으로도 그래도 한 15년 정도 이렇게 다루고 있죠. 뭐 사실 여기서 여러 가문이 나오는데 네. 러시아 귀족의 이제 아주 우리 치면 사만 갑족이라고 하는데 대대로 문벌 아주 높은 귀족 집안들, 뭐 볼콘스키 가문,
로스토프 가문, 쿠치긴 가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가문들의 인물들 중심으로 그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흥망성쇠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성장 소설이다. 여러 가지 전쟁이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랑과 그리고 어떤 시련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죽음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각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성장 소설이다.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도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1812년의 조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가 성장하고 뭐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 여러 작가들이 이 작품에 아주 뭐 극찬을 많이 하고 있죠. 현대판 일리아스다. 일리아스도 전쟁 이야기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참 서양 문학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일리아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트로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본성과 이성과 전혀 반대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장 전면화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이런 전쟁이라는 주제가 가장 이제 보편성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작가들이 뭐 바로 우리 시대의 일리아스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읽고 나니까 톨토이에 비하면 다른 작가는 모두 어린애처럼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러시아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역사, 러시아 그리고 각종 어떤 인물들, 실제 인물들도 녹여 들어 있거든요. 그 러시아의 자연 풍광, 그 러시아 민중들의 그 인정, 그리고 각종 어떤 농노 제도 그런 풍속들, 문화 같은 것들.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할 때 지참금 제도 이게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스토프 백작이 맏딸이 있는데 이 맏딸에게 구원하는 구원자가 나타나요. 네. 그 나타나 가지고 장인을 찾아갈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로스토프 백작을 찾아가요. 당당하게 자 제가 당신 따님에게 청혼을 하고 싶다. 얼마를 주실 수 있느냐? 딱 그렇게 바로 흥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꺼낸단 말이죠. 그래서 백작이 내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내가 어음을 써주면 안 되겠느냐? 어음으로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백작이 좀 부끄럽게 느껴져 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현금으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보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자의 논리가 아주 당당하거든요. 아니 제가 따님을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따님을 데리고 살려고 하면 이 정도 뭔가 기반이 없으면 제가 도둑놈 아닙니까? 따님을 결혼을 해가지고 따님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이거밖에 없는데 따님을 달라고 하면 내가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속들. 그게 참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소설 우리 지난번에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보면 뭐 거기도 돈 문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돈을 3,000 루블을 그 젊은 여인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돈을 훔치자. 뭐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몇만 루블 남기면 그 돈을 가족들이 형제들이 한 놈을 살인자가 돼버리면 나머지 형제들이 둘이 나눠 가지면 뭐 둘이 4만 루블을 가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스케일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막 수백만 루블씩 나와요. 농노가 뭐 4만 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부자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톨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톨토이는 정말 명문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톨토이의 외가 쪽이 볼콘스키 그 가문인데 그 외조부가 아주 뭐 명문 가문이었고 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 중산층인데 요즘 어떤 의사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돈이 좀 중하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전쟁이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담아내기에는 가장 좋은 소재 내지는 배경, 환경 뭐 이렇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나의 삶과 죽음이 매우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뭐 불안이라든지 또 그 위기상에서 벗어났을 때의 그 어떤 행복감, 안도감, 뭐 혹은 뭐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 사랑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감정에 가장 그 극단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전쟁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전쟁과 평화 일단 매우 시도가 좋았다. 원래 작가들 특히 이 엄청난 내가 톨스토이한테 시도 좋았다고 한 거 괜찮았어. 네, 좀 괜찮은데 제 생각은 네. 이 작가들은 어떤 시련이나 어떤 그 외부적인 네. 그런 어떤 충격 같은 걸 받으면 그걸 엄청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가수들도 왜 내가 그런 비슷한 이별을 일이 있으면 겪었을 때 노래도, 음악적인 그런 게 표현하고 싶고. 예술적인 지금 기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 우리 지선 씨 말씀이 아주 네. 맥을 잘 짚으셨는데 그래요? 바로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왜 전쟁과 평화를 썼을까 이거죠. 이게 1864년에 구상을 했거든요. 64년부터. 그러니까 1828년에 태어났으니까 36살 때부터 구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전쟁과 평화인가?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뭐 러시아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톨토이는 죽음을 항상 의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바로 지금 말씀대로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래 또 자기들을 키워주던 고모가 또 5년 후에 죽었어요. 또 그 다음에 자기 형이 또 그 5년 후에 죽었어요. 큰형이 또 5년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또 아이도 죽는 경험을 참혹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죽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죽음에 대한 항상 그 뭐라고 할까 의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소설의 모든 사실은 주제는 다 죽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나 까리니나도 죽음이란 말이죠, 사실은. 안나 까리니나 첫 장면이 안나 까리니나가 딱 그 기차역에 도착할 때 어떤 사람이 열차에 치여가지고 죽게 되고 마지막 장면도 안나 까리니나가 기차에 몸을 던져 죽게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결국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들을 사실은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 예기불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곧 폭격이 시작될 거야. 이제 막 포탄이 날아오고 막 이래 되면 우리가 막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사실 그걸 상상하면서 미리 상상하면서 그 불안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이 무닥 소설을 통해 쓰면서 드러내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끊임없이 이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작품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일리어스 같은 그런 서사시, 네. 대서사시가 우리나라에도 뭐 없지 않죠, 그죠? 그리고 네. 아마 9월 말쯤 되면 그 서사시가 직접 울려 퍼질 겁니다. 어디에? 어디서요? 인제. 인제. 인제 가야죠. 가야지. 예, 인제 가야죠. 네. 네, 강원도 인제에서 열리는 일당백 북스테이 지금 신청들이 뭐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딱 저희가 50분까지만 딱 모셔보기로 2자리 남았다고 저번 주에 광고하셨는데 한 그 자리가 나가고 이제 한 자리 남았어요. 네, 경쟁이 매우 치열할 예정이니까요. 네. 괜히 어디 뭐 저 아파트 청약 놓지 마시고 인제 북스테이에 네. 신청하셔서 네. 로또 당첨의 행운을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제 북스테이에서는 우리 정방님과 함께 네. 또 뭐 산책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하지 네, 않나요? 네,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녹화하는 장면도 네. 그 시간도 함께 하실 수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간 많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주무시고 하시는 것도 네, 괜찮고. 네, 아니면 녹화 끝나고 좀 약간 시간 있나요? 네, 저희가 네, 그때 이제 또 한 잔 또 하고. 네, 또 빠라삐리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북스테이에도 이제 정말 막판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가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죠? 9월 28일이니까요. 네, 이 신청은 이번 주까지만 딱 받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다음 주까지 봐도 되는 거니까. 이번 주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네. 9월 28일 토요일에 네. 있는 인제 북스테이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전쟁과 평화. 네. 뭐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저희 일당백에 자주 또 그렇습니다. 오셨던 분이라. 그렇죠. 저희가 시즌 1에 그 톨토이의 그 단편 소설만 가지고도 맞네요. 4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톨토이의 새 죽음이라든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든지 아하.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바보 이반, 바보 이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도 4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네. 거기도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고요. 오늘 한 10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음은 끝도 없고요. 근데 이제 뭐 하는 만큼 하는데 일단 뭐 한번 해보시면 일단 한번 가보죠. 뭐. 네네. 예, 그 끝이 어딘지 모를 때가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를 때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제일 설레죠. 예. 시작할 때가. 자, 그럼 전쟁과 평화. 아, 저는 그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참 좋아했습니다. 예, 예. 그 단편 중에. 네. 네. 아, 미하일이죠. 주인공이 예, 천사. 네. 예. 어느 날 막 이렇게 다 죽어간 모습으로 와서는 그 집에서 신발 만드는 신기루 네. 장소가 되죠.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쟁과 평화 들어갑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전쟁과 평화 자체가 아주 이제 파노라마적인 느낌도 주기도 하고 시간적인 어떤 길이라든지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이라든지 이게 뭐 사실 1805년의 전쟁은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아우스트리츠 지방하고 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 그 전역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1812년 전쟁은 이제 모스크바, 그러니까 소련 또 전역이 러시아 전역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참 우리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하고 상당히 좀 뭔가 비교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는 사실 그 시간도 아주 짧아요, 사실. 네. 십몇 년 뭐 몇 년 뒤에 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해상을 하게 나오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은 며칠 안 되거든요. 그게 아주 압축적으로 그리고 사람도 물론 뭐 여러 명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보다는 그 형제들 몇몇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아주 심도 깊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철학적인 사색을 하지 않습니까? 깊이 수직의 어떤 소설이었다면 이 전쟁과 평화는 뭐라고 할까? 끊임없이 확장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수평적으로 끝없는 지평선, 수평선을 바라보는 느낌. 온갖 그 꽃과 풀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만발해 있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쫙 가면 갈수록 그냥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 변화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수평적인 확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막 사건 이런 것을 깊이 자꾸 이제 사고하면서 들어가고 고민하고 이보다는 네. 옆으로 쫙 펼쳐놓은 그렇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찍을 때 그런 느낌. 그래서 한눈에 다 보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관념의 소설이잖아요. 네.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 밤중에 사방이 조용하고 다 불은 깜깜하게 다 모두 깜깜한데 나 혼자 불을 켜고 딱 뭔가 파고드는 그런 게 도스토옙스키 소설이고 그렇게 읽을 때 가장 재미가 있고요. 톨스토이는 진짜 딱 이 책을 가지고 야외에 나가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이 산들 바람을 맞고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재미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깊이를 찾는 도스토옙스키는 천재랄까 위인이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과연 우리 제와벌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민인데 나폴레옹은 청동의 신체를 만든 사람 아니냐. 수만 명을 죽이니까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냐. 일반 사람들의 도덕률하고 다르다. 천재, 영웅 뭐 이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가는데 바로 이 전쟁과 평화에는 영웅으로서의 나폴레옹은 완전히 배격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나폴레옹은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자이고 자기가 뭔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있고 이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 보면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뭐 아주 똥똥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나폴레옹도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쟁과 평화에서는 그러니까 무수히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과 사람, 병사와 병사, 민중들의 의지가 모여가지고 역사라는 게 만들어지지 절대로 한 명이 천재가 영웅이 절대 만드는 게 역사 아니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수평적인 뭔가 확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기서 보여주고 나폴레옹이 아니죠. 돌토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천재나 위인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지 절대로 누구 하나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소박함, 그리고 진리, 그리고 선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재가 강팍한 천재가 나타나도 자기 마음대로 뭘 하고 이런 걸 갖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란 무엇이냐? 신이란 뭐 영웅이 신에 도전하고 내가 신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신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신은 곧 삶이고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게 바로 민중의 지혜라는 거예요. 너무 막 어렵고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난해하게 왜 지금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불의가 성행하느냐. 그럼 톨토이가 이렇게 그 작품에 나오는 러시아의 아주 무명 병사죠. 뭐 이름은 이 소설에 나오죠. 플라톤 카라타예프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신은 진실을 보는데 빠르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신은 진리를 보고 진실을 보는데 빠르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로 우리가 이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바로 처벌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진리를 보고 진실을 보아주지만 빠르게 말해주지는 않는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뭐 어떤 민중의 지혜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자꾸 바로 도스토옙스키하고 톨토이가 참 그런 면에서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톨토이는 바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톨토이가 묘사하는 방식이나 이 작품을 끌어가는 거는 카메라가 쫙 바라보는 것이 끌어가요. 뭔가 항상 한 발 떨어져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뭔가 하여튼 한 발 떨어져. 전쟁을 바라보는 것도 전쟁 자체에서 이거보다 한 발 떨어져서 마치 저 하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하늘이라는 뭐 하늘이 딱 있어 갖고 지상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온갖 그 희노애락과 온갖 욕망의 충동들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도스토옙스키는 그렇진 않단 말이죠. 관념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바라보고 투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우와 고슴도치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아이킬로스라고 그리스 히랍 비극 작가죠. 3대 비극 작가인데 아이킬로스가 그런 말 했거든요. 여우는 여러 개를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단 하나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우는 여러 개를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단 하나만 알고 있다. 이 맥락이 없어요. 그냥 이게 탁 떨어진 거예요. 이런 문장이. 네. 여우는 예, 여러 개를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단 하나만 알고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리투아니아 출신인가요? 라트비아 출신인가요? 그 이사야 벌린이 영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여우와 고슴도치라는 책을 냈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전형적인 고슴도치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톨토이는 뭐냐 이거죠. 여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고슴도치로 믿고 있는 여우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여우는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 개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개를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 벌린은 여우형의 지식인과 고슴도치형의 예술가들이 있는 거예요. 여우형과 고슴도치가 네. 하여튼 이런 지성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우형은 뭐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톨스토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알죠. 뭔가 확장되고 있고 조금 뭔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아이디어들이 많고 변화무쌍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말 그대로 고슴도치형은 뭡니까? 고슴도치 딱 항상 가시를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형은 뭐냐? 플라톤이라든지 헤겔이라든지 바로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 다 하나만 파고드는 사람들 있죠. 진리라는 우리가 맥을 찾기 위해서 근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막 꼼꼼히 다 조사해갖고 딱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냥 채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고 여우형은 어떻게 보면 그래 여기도 한번 나올 것 같아. 한번 찔러보고 저기도 한번 찔러보고 이것도 찔러보고 그 여우형들인 거죠. 이것저것 한번 찔러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이것저것 찔러본 여우형들이 있기 때문에 고슴도치형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하나 팍 파고 들어갈 거거든요. 네. 정박님은 뭐예요? 정박님은? 모르죠. 정박님은 뭐예요? 제가 규정할 수는 없고. 네. 모르겠죠. 오리 너구리 형? 오리 너구리. 오리인지 너구리인지 알 수 없어. 모든 지식을 왜냐면 오리 너구리는 네. 정확하게 진짜 애매하거든요, 되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면서요. 네, 이거 정확히 분류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리 너구리래. 그래서 이제 모든 지식을 두루두루 다 습득하고 계신.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진화 가능한 그런 멋있다, 좋았어요. 모습이 아니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톨토이한테 비판이 좀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은 여우인데 자기를 고슴도치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위선적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민요를 가장 좋아하죠. 농민들하고 같이.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뭐 그 이스나야 볼란냐 같은 자기 영지에서
그러지만 민요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베토벤 들으면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아노 연주하는 거 민요가 아니라 항상 베토벤, 쇼팽 이런 거 하고 본인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술을 이건 추방해야 된다. 우리 이 도덕 어떤 모랄을 해치는. 근데 본인은 젊었을 때 뭐 여성 뭐 하여튼 온갖 그 타락의 어떤 것들 다 해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위선자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여우 형들은 사실은 고슴도치지만 한 군데 집착을 못 하거든요. 끊임없이 호기심이 많단 말이죠.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이것도 겪어보고 싶고 저것도 겪어보고 싶고. 근데 고슴도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근데 톨토이는 자기가 고슴도치로 생각하는 여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왔다 갔다 되니까 위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또 자기는 깊이를 찾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톨토이를 아주 멋지게 변호를 해줘요. 멋지게 변호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이 있고 실제 행동이 있잖아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를 위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과 실제 행동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위선자지. 실제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간격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위선자지. 톨토이가 어떻게 위선자냐고요. 톨토이는 항상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톨토이는 말 그대로 길이 있단 말이죠. 길이. 이 도덕의 길과 이상의 길이 있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톨토이는 비틀비틀 걸어가요. 그죠? 왔다 갔다 비틀비틀 걸어가죠. 그리고 소리채 이리저리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길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길을 욕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톨토이가 저 말은 좋게 해놓고 뭐 말은 번들해 놓고 실제 행동은 개차하니까 저 말로 하는 것도 다 엉터리야. 저 사람이 내건 가치는 다 엉터리.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해야지 그 사람이 내건 길, 그 사람이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톨토이는 사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톨토이가 왔다 갔다 비틀거렸다고 해서 톨토이의 길을 우리가 욕할 수는 없다 이거죠. 톨토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톨토이의 그런 것들을 또 아주 멋지게 변호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로 따지면 야 저 강남 좌파 아니야 뭐 네, 이런 네, 식의 네, 이제 네. 비판 같은 게 네, 있는 네, 거군요.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톨스토이가 한 그 이야기들 그거 자체를 뭐 그렇게 깎아내리거나 부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 사람은 네, 뭐 네. 행동이 잘못됐으면 그거에 이제 뭐 그 행동대로 비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냐 이거죠. 그다음 행동이 잘못된 거지. 그 길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소설에서 결국 가장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바로 1805년에 전쟁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전쟁을 조금 먼저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 소설을 들어가야지 좀 이 전체적인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지금 이제 1805년의 전쟁부터 이제 여러 전쟁이 계속 이어졌다가 중간에 휴전도 했습니다만, 결국 1812년 전쟁이 여기서 가장 이제 앞번이거든요. 네. 그거를 러시아에서는 조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조국 전쟁. 네. 조국을 지킨 전쟁이다. 조국을 구한 전쟁이다. 네. 그래서 본래 이 톨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스탈린 시대 때 엄청나게 탄압받은 어떻게 보면 작품이거든요. 이 썩어 빠진 부르주아 귀족들이다 이거죠. 그랬는데 독일이 쳐들어왔잖아요. 네. 이 소설을 그냥 대량으로 찍어갖고 막 사람들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2의 조국 전쟁인 거예요. 또 독일이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왔듯이,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쳐들어왔듯이 히틀러가 쳐들어왔다. 우리 러시아 민중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외세를 격퇴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만큼 좋은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갑자기 또 최고의 작품으로 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1812년 전쟁을 여기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전쟁, 이 조국 전쟁이고, 그래서 이제 스탈린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왔던 거를 우리는 이제 다시 애국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제2차 조국 전쟁이다. 뭐 이렇게 말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전쟁인데, 실제로 이 전쟁의 배경은 결국 나폴레옹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탈취했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수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1804년에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온 유럽을 손에 넣으려고 계속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오스트리아 또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황제가 있고 러시아 황제가 있고, 그래서 1805년 중부 유럽, 바로 지금 오스트리아 아우스트리츠 지방 이 지역에서 삼제 해전이라고 합니다. 삼제 해전. 세 명의 황제가 해전, 서로 만나서 전쟁을 한 거죠.
네. 바로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1세 황제가 왔고 오스트리아 황제가 왔고 나폴레옹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주 큰 전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당시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나폴레옹 군대가 격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격파를 해버리고 완전히 이제 유럽의 패권을 다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는 이제 완전히 손을 듭니다. 프랑스에 이제 졌다. 그런데 알렉산드로 1세 그 러시아 황제는 프로이센을 꼬셔가지고 계속해서 항전을 이어나갑니다. 항전을 이어나가가지고 한 전쟁이 한 1807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전쟁의 결과 다시 1877년에 탈지트 화약인가 또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결국 프로이센이 힘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의 독일 쪽 힘이 줄어들고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는 프로이센이 가지고 있던 지금 폴란드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폴란드 지방이 폴란드 공국으로 나름 독립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러시아는 나름 재미를 본 거예요. 이렇게 화약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05년 전쟁에서 결국 이제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한패였다가 프랑스에 지게 되고 근데 러시아는 다시 또 프로이센을 꼬셔가지고 같이 나폴레옹에 맞서다가 결국 다시 화약을 맺어가지고 뭐 크게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가 영국을 어떻게든 정복을 하고 싶었는데 정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우리 트라팔가 전투에서 넬슨 제독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영국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려요. 더 이상 이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영국과 일체의 무역을 하면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내렸는데 자 문제는 러시아의 귀족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귀족도 영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물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영국에 수출하고 있었단 말이죠. 영국은 한국 때부터 이제 식량 수입국이죠. 자 그러니까 이 대륙 봉쇄령이 나오면 자기들이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래서 대륙 봉쇄령이 나왔지만 몰래 밀무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밀무역 하다가 그러니까 알렉산드로 1세가 묵인해 준 거야. 뭐 뒤로 대충 그냥 돈 벌어. 네. 그런데 1810년이 되니까 에이 그냥 공식적으로 무역해야 돼버린 거예요. 그냥 프랑스 무시해버려. 뭐 그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프랑스하고 한판 뜨자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좋아 그러면 나도 이제 뭐 유럽은 좁다 이거죠. 나 러시아도 다 먹어버릴래. 러시아 탐이 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또 동진 정책도 하고 싶고 자 그 와중에 이제 한판이 붙게 된 거죠. 예. 그래서 1812년 6월에 나폴레옹이 군대 규모는 좀 말이 많습니다만 60만 대군을 모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만 모은 게 아니고 그냥 막 독일계, 폴란드계 뭐 다 모아요. 다 말하는 잡탕을 혼성부대를 만듭니다. 60만을 만들어 갖고 러시아로 쳐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나폴레옹이 항상 전쟁에서 이겼던 비결이 속도전이거든요. 속도.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속도를 빨리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참을 이게 빨리 빠른 시간에 승부를 봐야 되니까 병참을 그렇게 고려를 안 해요. 근데 전쟁을 멀리 가서 하려면 병참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 먹을 식량, 써야 될 화약.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항상 속도전 했던 사람이 이 병참에 그렇게 뭐라고 할까 다시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가서도 마찬가지. 항상 이제 이런 거 현지 조달을 좋아했던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60만 대군이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움직이는데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먹어야 될 식량과 그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생각하면 이게 사실 참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갖고 쳐들어갔는데 당시 러시아 군대는 22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퇴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후퇴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망갈 데가 너무 많아. 그렇죠. 땅이 워낙에 뒤로 그러니까. 빠져도 네. 끝도 없이 빠져. 그렇죠. 그러니까 또 생각했던 게 그래 그러면 모스크바를 쳐버리면 네. 결국 애들이 이제 두 손 들고 예. 같이 휴전하자고 나올 거다. 그럴 때 우린 적당히 뭐 받고 퇴각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자, 문제는 이 당시 러시아 군대 그리고 러시아 민중들이 이 후퇴를 하면서 프랑스 군대가 먹을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물자들을 다 불태워버리죠. 이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때 그 사실 군대만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러시아 백성들이 이 전쟁과 평화에 보면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전쟁이다. 우리 땅에 일어나고 침략자들이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맞서서 격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식량 창고를 불태워버립니다. 자기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는데 로스토프 가문이 이제 피난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마차 우리 치면 막 트럭을 몇 대 불러가지고 네네네. 자기 집에서 이제 시골에 가야 되니까 집에서 싣는 식탁, 의자, 모피 코트 뭐 이런 거 막 귀중품 이런 거 실어야 되는데 이 딸 나타샤가 딱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쓸데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지금 부상당한 우리 러시아 병사들을 우리가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우리 짐을 다 여기 내다 버리고 병사들을 싣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문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총력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결국은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점령하면 예전처럼 뭐 이게 이제 식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자기들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바꿔준다 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집은 불타 있고 식량은 없고 자 우리 돈 줄 테니까 뭐 식량 가지고 와라 우리 사줄게 이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 뭐 이렇게 되었지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은하의 어떤 늪처럼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이제 러시아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쿠투조프 장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동양의 노자의 무기사상에 비유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실 이기는 방법인 거죠.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쿠투조프 하는 거는 끊임없이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싸움하자. 필요 없다. 계속 후퇴하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군이 퇴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러시아 군대가 이제 기회다. 다 막 저 군대 공격해갖고 다 없애버립시다 이럴 때 딱 한마디 해요. 우리의 목표가 뭐냐 이거죠. 프랑스 사람들을 병사들을 포로로 잡는 거냐 아니면 우리 땅에서 하루라도 빨리 프랑스 군대를 없애게 하는 거냐. 예. 자기 자발적으로 후퇴하는 애들만큼 가만히 놔두는 것만큼 최고 좋은 방법은 없다 이거죠. 왜 건드리냐 이거죠. 알아서 자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쿠투조프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쿠투조프가 이 러시아 속담이 여기서 나오죠. 인내와 시간만큼 강한 것은 없다. 인내와 시간보다 강한 용사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러시아 속담을 인용해요. 네.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그런 시간 기다리는 그게 결국 다 이긴다 이거죠. 쿠투조프 장군이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이런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초에 나폴레옹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는. 근데 모스크바에 딱 들어왔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스크바에 이제 입성하면 이제 알렉산드르 1세가 이제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강화조약 맺읍시다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날 밤 입성한 그날 밤 불길이 치솟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뭐 한 4일 밤낮을 그렇게 타더니 모스크바가 폐허로 변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군대의 첩자들이 불을 지른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책에서는 아주 이제 논리적으로 톨스토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집을 떠나 비우게 되지 않습니까? 피난을 가고. 그러면 이게 자연 발화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아주 논리적으로 왜요? 자연 발화.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 불씨 같은 것들이 아무리 청소를 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다 끄고 나왔겠네 이거죠. 그러면서 또 인화성이 강한 물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 발화의 조건들 그 책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는 됐다고 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돌아다니면서 불을 일일이 내지 네네. 않았었어도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 군대는 분명히 이게 간첩이 이걸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이 소설의 주인공 피에르를 방화범 혐의로 체포해가지고 사형을 시킬 뻔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뭐 프랑스 군 입장에서는 이건 뭐 잘 것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병참선이 너무 길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너무 길어져 버리면 뭐 더 이상 식량이 올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니 모스크바의 추위는 빨리 오지 않습니까? 네네. 벌써 이때부터 추워진단 말이죠. 그러니 9월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퇴각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각이 결정 안 될 수 없는 게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군대가. 사람들이 다 도망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10월달 퇴각하고 그렇게 퇴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농민 게릴라 부대들 빨치산들이 곳곳에 습격하고 옆구리를 쑤셔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참상을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너희들이 우리나라 침략에 왔으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이 프랑스 병사들, 이 나폴레옹 군대들이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뭐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 병사들이 이제 쫓겨나갈 때 그 당시 러시아 이제 국민들이 이 독일 병사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만큼 많이 당했으니까 또 벌을 내릴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그대로 돌려준다. 예,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고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이 있거든요. 예. 그게 논픽션이에요. 벨로루시 출신의 그 여류 기자가 쓴 건데 그 노벨 문학상 받았죠. 네. 거기 보면 그런 대목들 나오거든요. 예, 독일군들, 낙오된 독일군들, 포로로 잡힌 독일군들을 어떻게 했는지. 예, 백성들이 어떻게 죽이는지 아우 너무 끔찍해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주 참상히 연출됩니다. 그렇게 연출되죠. 네. 자, 이 와중에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폴레옹 군대를 따라가고 이제 러시아 군대는 계속해서 가서 어떻게 가느냐? 바로 파리까지 들어갑니다. 러시아 군대가.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14년 3월 러시아군이 마침내 파리에 입성하게 됩니다. 저 흔히 말하는 유럽에 완전 변방에 있다가 파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유럽의 최강자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프랑스를 제압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한다. 네. 엘바로 보낸다. 이렇게 하고 뭐 엘바에 있다가 또 탈출하고 합니다만 결국 이때 러시아가 유럽 최강의 이제 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을 격파했으니까. 네.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빈 회의가 열리지만 회의는 춤춘다고 맨날 거기서 타협이 안 일어나고 있다가 나폴레옹이 다시 엘바를 탈출해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아는 다시 유럽의 연합군하고 결국 우리가 아는 워털루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패하게 돼서 완전히 이제 세인트 헬레나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 와중에 러시아는 이런 대승리를 일궜죠. 그래가지고 그 폴란드 그 지방에 공국이 만들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본래 프로이센의 영역이었는데 네. 그걸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계 최강이 유럽 최강이 되었으니까 그 폴란드를 그냥 우리가 식민지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 러시아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폴란드는 또 완전 러시아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마리키리 부인 네네네. 뭐 공부하다가 폴란드 네. 교과서 공부하다가 장학관이 오니까 딱 책을 숨기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폴란드 코페르니쿠스도 폴란드 사람입니다. 네. 웃다가 해서 나온 지식 써먹네. 저 다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누구 있었지?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쇼팽이었나? 음악가 누구 있었나? 아, 뭐 쇼팽도 있었던 네. 거 같고. 하여튼 폴란드 사람. 폴란드 사람.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1812년 이 조국 전쟁이 어마어마한 러시아 사람들이 민족주의 자각을 일으켰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지식인들 군인들이 그때 귀족이 많으니까 지식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파리 직접 갔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또 프랑스에 전해준 것도 많아요. 특히 음식 요리에 대한 방식들. 서빙하는 방식이 러시아의 방식이 지금의 프랑스 요리의 그 지금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요? 왜 우리는 한상 차림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우리 서양 요리 코스 요리잖아요. 네. 시간별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러시아에서 그때 전달해 준 겁니다. 프랑스는 원래 그렇게 먹는 아니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먹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그때 들어가면서 우리 러시아는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프랑스 가서 놀랬다지 않습니까? 아, 여기 야만인들이야. 사형제도가 있네 아직도. 러시아는 그때 사형제도 없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름 러시아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봐라.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최강국이 되었고 우리가 진짜 이제 제대로 뭔가 문화와 이제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최강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막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로 1세도 나름 그래도 좀 그 개혁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알렉산드로 1세가 그렇게 개혁적이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최강자가 되니까 이제 보수화가 되는 거예요. 보수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파리를 가고 나폴레옹을 또 경험했던 이 군인과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번 러시아 전쟁을 이긴 건 우리 귀족이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러시아 민중들이 너무 일치단결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 민중의 힘을 믿어야 돼.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러시아가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잘 산 나라 되겠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의 어떤 농노제도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농노제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대러시아가 되겠느냐. 우리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 농민들을 우리는 자유롭게 만들고 같이 한 몸이 되어야지 우리 러시아가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귀족과 농노 이런 게 있어 갖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공산주의 혁명이 그 종선이보다 이걸 제카브리스트로 불러요. 데카브리스트로 예전에 영어식으로 했는데 그 디셈버 있잖아요. 디셈버. 네. 12월 땅이라고 불렀어요. 이 12월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러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개혁과 입헌 군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더 이상 전제적 왕정을 폐지하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 1세가 죽게 됐거든요. 네. 1825년에 이제 죽게 되어 가지고 병사죠? 예.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알렉산드로 1세의 어떤 형제 그 형제가 이제 그 왕위를 이제 잇는다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뭔가 기대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네. 이 사람 좀 더 개혁적이고.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귀족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너무 약간의 우리 귀족의 이익에 반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 이 사람을 왕위에서 탈락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니콜라이 1세를 아하. 그 올리는 거예요. 네. 그게 1825년 이제 12월이죠. 그리고 1825년 12월 14일 바로 이제 페테르부르크 거기서 이제 니콜라이 1세가 즉위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로 제카브리스트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 즉위식 현장에. 네. 그 한 3,0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러면 황제의 또 친위대 9,000명이 또 모인 거예요. 네. 대치가 시작된 거죠.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하자. 네. 근데 타협을 하는 와중에 또 강경파들이 있고 총이 날아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니콜라이 1세가 에이 더 이상 못 참겠어 해가지고 대포를 발사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대포가 발사되고 해가지고 막 이제 유혈극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입헌주의 농노해방을 부르짖던 이제 그 제카브리스트 장교와 귀족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되고 사살되고 유배를 보내라 된 거예요. 이놈들이 가만히 내가 보자 하니까 안 되겠다. 유배를 보내라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이 제카브리스트의 얼그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톨토이의 육촌형이에요. 육촌형이었어요. 톨토이의 육촌형 볼콘스키 공작이 이 사실은 얼그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고. 이 볼콘스키 가문은 러시아 왕가가 성립될 때부터 최고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볼콘스키가 정말 뛰어난 명문 가문인데 그 명문 가문의 즉 가장 이제 후계자가 입헌군주로 가야 되고 농노를 폐지해야 된다. 우리 치면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현대 후계자가 삼성현대 다 해체해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 사원들에 다 돌려주고 국민에 돌려주겠다. 이해가 쏙 되네. 네,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이 니콜라이 1세가 처형하고 뭐 그날 그 현장에 사살을 하기도 하고 이 제카브리스트들 핵심들 다 귀족들 좋은 집안 자제들이 장교들 그 사람들을 120 몇 명을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때 시베리아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시베리아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네. 모든 재산과 자기를 다 박탈해버려요. 1860. 그래서 그 자기 육촌형 볼콘스키 공작이 결국 이제 다시 니콜라이 1세 지금 1820년 즉위한 사람이 죽고 네. 알렉산드로 2세가 즉위하면서 좀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 2세가 나중에 농노해방도 개혁적인 정책을 합니다. 대사면령을 내리거든요. 3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시베리아에 30년 만에. 그래서 바로 사실은 이 소설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돌아온 제카브리스트를 주제로 해가지고 제카브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제카브리스트 쓰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됐던 전쟁. 왜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갖게 됐느냐? 1812년 전쟁. 1812년 전쟁 앞서서 1805년 전쟁. 이렇게 해서 나아가면서 결국 나중에 전쟁과 평화로 돼버린 거예요. 네. 아, 쓰다 보니까 네. 원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가 원래 쓰려던 이야기에 좀 배경이 되는 네. 그 상황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는데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원래 쓰려고 한 게 아닌 다른 거를 다 쓰고 정작 쓰려던 얘기는 잘 못 쓰고 아니 근데 뭐 그걸 거야. 다 쓴 거죠. 결국 그걸 다 모아가 써버린 거죠. 전쟁을 하면서 결국 다 모아가 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로 그런 게 있죠. 121명이 1826년에 시베리아로 추방되었는데 1856년에 다시 모스크바로 귀향한 사람은 고작 19명에 불과했던 거죠. 그 강한 그러니까 이 전통들 있잖아요. 이 혁명과 이런 전통들이 살아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1805년부터 1820년도까지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책에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건죠. 1820년에 그 전쟁이 끝나고 제가 이제 피에르 그 백작 거기 부부가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처남 집안이죠. 처남인 니콜라이 백작 집안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피에르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베테르부르크의 동지들 만나갖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런 걸 앞으로 우리는 추진한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자기 친구의 아들이죠.
자기한테는 하여튼 뭐 친척 관계로 네네. 엮이는데 그 소년이 그걸 듣고 있어요. 15살 소년이 막 흥분해가. 결국 나중에 그 뭔가 만들려고 했던 피에르 백작하고 그때 흥분했던 그 소년들이 결국은 5년 후에 제카브리스트에 참여한다. 이걸 암시하면서 끝나는 거죠. 아, 끝이. 그치 그렇게 나와요. 대신 이제 30년 시베리아 갔다가 온 얘기까지는 못 쓰고. 못 쓰죠. 예. 근데 그걸 쓰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여기에 이제 암시적으로 좀 많이 넣었고 예. 그래서 그 소설도 아예 제카브리스트는 이제 제목으로 쓰려고 했다가 결국 그거는 뭐 몇 장 못 쓰고 완성을 못 했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다 넣어놨죠. 아. 이 바로 자기 육촌 그러니까 외가 쪽 육촌 형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 이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죠. 아. 이 공작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1856년에 돌아와가지고 워낙 본래 돈이 또 있는 집안이고 정말 갑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그 이탈리아 쪽에 요양을 가 있었겠죠. 그때 1860년에 톨토이가 그 피렌체를 가가지고 자기 형을 만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만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 이야기가 쫙 이 책 결국 녹아 있는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엄마는 아빠 어떻게 만난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아빠 어떻게 만난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엄마가 그 한참 전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 얘기를 또 시작합니다. 네. 예. 제가 이번에 좀 놀랬던 게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좀 이렇게 많이 교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떤 분인지 잘 기억도 사실 안 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예? 라고 하나 물었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너무나?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쟁과 할머니 평가야.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이제 이번에. 몰랐어요 그거를. 아 그래요. 근데 북한에서 어떻게 오게 됐냐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와 엄청난 이야기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아, 전쟁과 평화네요 진짜. 네. 그런 이야기들이 전쟁과 막 너무 길어진다 싶을 네. 때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좀 약간 식히시게 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또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어디 커피가 맛있을까요? 1kg 커피가 제일이죠. 1kg 커피와 함께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드시고요. 특히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실 때 요즘에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또 여기서도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동결 건조.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커피를 추출해 내린 다음에 요거를 동결 건조를 해갖고 요거를 아주 작은 포에 담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만 들고 다니시면 네. 언제 예전에는 왜 드립백 같은 게 있어서 내려 먹어야 되잖아요. 네. 뭐 그것도 맛있습니다만 뜨거운 물에 그 포만 풀면 바로 아메리카노 되고 네. 찬 물에 그 포만 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요즘 아르테미스를 거의 하루에 한 잔씩 마시고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수병 있죠. 음. 생수병 같은 데다가 거기 한 500cc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두세 개 넣어가지고 그냥 넣으면 잘 이제 그 녹거든요. 네. 흔들어 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여러 명 나눠 먹기도 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또 500ml에다가 네, 2개 넣으면 더블샷, 네, 어. 3개 넣으면 샷 추가 어허. 이렇게 이제 다 가능하단 네, 말이에요. 네. 한 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나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참 맛있더라고요. 네,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가수도 있네. 네, 1kg 커피 아르테미스 한번 경험해 보시고 네. 기존에 드셨던 커피들의 배신감을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름도 이렇게 예쁘게 지었다. 아르테미스.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또 커피를 좀 하다 바샤 커피라고 또 유명한 커피가 있더라고요. 달샷? 바샤, 다샷? 네. 그 싱가포르 브랜드인데 왜 한 잔에 130만 원짜리 커피 요즘 판다는 네네네네. 그 커피. 네. 아니, 그걸 먹었다는 건 아니고 예. 거기서 하여튼 커피 뭐 이렇게 드립백이 있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아르테미스가 더 더 맛있어요? 네, 더 맛있어. 오. 네. 특히 그 우유 있으면 우유 찬우유에다가 맞아, 하면 맞아. 아이스 커피 라떼가 네. 찬우유에 넣어가지고 이거 섞으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꿀 좀 타면 이제 캐러멜 마키아토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저 제빵 할 때도 넣어 드신 분이 있어요. 빵 구우실 때 네. 반죽 한 대 위에다가 살살 가루 뿌려 갖고 하면 커피빵. 오호. 네. 너무 맛있습니다. 죽 같은 거 끓이실 때도 그냥 커피죽? 커피죽. 그렇죠. 밥하셔. 밥할 때도 커피밥? 컵밥. 커밥. 네.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군요. 대방동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아르테미스 꼭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일단 지금 오늘 네, 해주신 네. 얘기가 이게 예. 이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주신 예, 거죠? 그 배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톨토이가 왜 전쟁과 평화를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했느냐? 그 전쟁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러시아의 민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육촌형을 만나가지고 벌콘대 공작을 페니체에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벌콘대 공작에 살아온 삶, 내가 왜 그 제카브리스트 의거를 했느냐 들려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죠. 내가 1812년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을 보면서 이 러시아 민중의 애국심에 감동을 했고 이 러시아 민중에서 그 지혜와 용기를 나는 얻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부분 농도로 놔둔 나라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입헌 군주리로 나아가야 되고 농도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결단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그 시베리아의 그 엄혹한 정말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다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살아가는 데 있다. 이게 딱 벌콘대 공작이 들려주는 말이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 우리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그 대사가 있잖아요. 같은 해적 선장 동료가 네. 그 주인공 누구죠? 잭 잭 스페로우. 잭 스페로가 한마디 해주잖아요. 잭 스페로가 아유 뭐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이러니까 딱 한마디 해주잖아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라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결국 품위 있게 살아간다는 거. 네 품위를 잃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톨토이는 오히려 그러면 불세출의 영웅이라는 나폴레옹을 내가 한번 이 러시아 민중들하고 대비해 가지고 한번 쫙 한번 보여주마. 과연 무엇이 귀족과 화려하고 영웅 이런 것보다 소박하고 투박하면서 평범한 이 진실들 무엇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지 한번 보여주겠. 이게 결국은 이제 제카브리스트에 의거하고 이 이념들하고 같이 다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제카브리스트의 생각들을 형성시킨 과거 1812년 전쟁 나아가 1805년까지 이 거슬러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일종의 프리퀄을 만든 게 전쟁과 평화였죠. 예. 좋습니다. 전쟁과 평화 어떤 배경에서 네. 또 어떤 이야기들을 좀 썼을지 이제 개괄적으로 네. 설명해 주셨고 네. 이제 저희는 그럼 이어진 2부에서 예. 드디어 전쟁과 평화 1권부터 한번 들어가. 저희는 채널을 전쟁과 평화로 바꿀까요? 그러면 2년 하겠죠. 자, 전쟁과 평화 본격적인 책 내용은 이어지는 2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